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타이포그래피 용어가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라틴 알파벳 활자체의 발전을 살펴보는 것은 글자체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문자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서술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의 역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의 개념과 더불어서 타이포그래피를 둘러싼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초의 모든 문자는 이미지였어요. 문자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진은 기원전 15,0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라스코의 동굴 벽화입니다. 이 벽화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와 유사한 어떤 동물들도 보이고요.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일종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기록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굴 벽화는 문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이 용이한 어떤 것이 필요했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또 다른 기록물이 있습니다. 무언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문자에 가까운 인상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특정한 기호 체계를 약속하고 그 기호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특정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 같아요. 초기의 문자는 거의 대부분 음성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생성되거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기 문자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라틴 문자는 기원전 4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자는 또는 라틴 문자는 음소 문자 체계로 영어를 비롯한 서유럽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 체계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자이기도 하죠.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상징 체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로마자 알파벳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시작되어서 그리스 문자에서 유래한 에트루리아 문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고대 이탈리아 지역의 언어였던 라틴 문자로 이어져서 형성된 것이죠. 한편 한자를 비롯한 여러 상형 문자들은 형상을 기호화하여 문자로 규정지은 것입니다.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화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인 것이죠. 이 그림 문자들에서 위의 것은 각골문이고요. 아랫줄은 그와 같은 글자를 소전체로 쓴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상형 문자의 근거에서 한자의 뜻을 익히는 방법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 달, 물, 비, 나무, 개의 뜻을 가진 각각의 글자들이죠.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서 기억하기가 불편하기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면서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문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표음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서 자음과 모음을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알파벳은 음운 문자이고 한글 또한 음운 문자입니다. 한글은 발성기관을 상징해서 기본 글자를 만들고 획을 첨가해서 그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 중에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지를 반영한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기역과 키역 또는 디귿과 티귿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한글의 문자적 특징과 연관지어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문자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문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미지의 성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이해할 때 표현적, 그러니까 느낌이나 감정을 담는 타이포그래피 또는 기능적, 가독성을 고려하는 타이포그래피를 동시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는 인쇄매체의 역사와 맞물려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시대 이전에 찾아볼 수 있는 글자골 중에는 잘 알려져 있는 예가 있는데요. 서기 114년에 로마 황제 마르쿠스 트라이아누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로마의 포럼에 세워진 트라이아누스 기념비 기단 초석의 주초석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트라이아누스 기념비의 명각은 고대 로마의 라틴 알파벳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J나 U나 W를 제외한 현재 알파벳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명품 브랜드 불가리에서 로고 타입에 보면 U 대신에 V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로만 글꼴에서 파생되어서 디자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글자체는 돌 위에 섬세한 윤곽을 그리고 조각한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견고한 인상을 가진 특징을 보입니다. 로만 글자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획의 끝을 마무리하는 쉐리프인데요. 이 쉐리프는 석궁이 돌에 글자를 새기기 위한 밑그림을 붓으로 그린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대량 인쇄의 시작이 되었던 활판 인쇄술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일반적으로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1440년과 1450년 사이에 처음으로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이 역사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고요. 책의 대량 생산은 곧바로 지식을 대중들에게 손쉽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점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구텐베르그의 활자체는 13세기부터 다져진 유럽 수도승들의 필사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활자들이 들쑥날쑥한 모양의 선들로 엮여져 있는 형태였는데요. 필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형태가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인쇄된 상태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1470년대에 만들어진 글자체가 로만체입니다. 로만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로만체는 니콜라스 젠슨이 그 표본을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탈리아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손 대신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기하학적 규칙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만체는 14세기에서 16세기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운동으로 근대 유럽 문화 태동에 기반이 된 르네상스의 영향에 힘입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알두스 마우티누스가 이텔릭체를 개발했는데요. 이텔릭은 공식적인 필사본의 필기체 대신에 당시 베네치아의 캘리그래피 손글씨체를 사용한 것으로 글꼴이 기울어져 있어서 공간의 절약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글자체였습니다. 그 후 18세기 영국에서는 윌리엄 캐슬런이 셰리프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계속해서 글자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캐슬런체는 네덜란드 로만 서체를 모델로 한 실용적인 글꼴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이후 존 바스커빌은 이전보다 획의 굵은 대비가 크고 그리고 예리한 셰리프를 가진 과도기 서체, 즉 트랜지셔널 서체인 바스커빌체를 만들었습니다. 바스커빌은 균형 있는 대칭성과 섬세하게 정돈된 형태로 미국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스커빌 이후 디도와 보도니가 획의 대비를 극명하게 만들면서 디자인한 것이 현재 모던 서체들입니다. 잠바티스나 보도니가 디자인한 보도니체는 모던 스타일과 디돈 양식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서체로 기하학적 형태에 기반한 비레미가 돋보이는 글자체입니다. 1816년 윌리엄 캐슬런의 손자인 윌리엄 캐슬런 4세는 셰리프를 없애버린 투라인 잉글리시 이집션을 발표합니다. 이 글자체는 최초의 산세리프체인데요. 1830년대에 빈센트 피킨스가
산세리프체를 개발하기 전까지 산세리프체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산세리프라는 이 용어도 빈센트 피긴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해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활자 디자이너 윌리엄 소로굿은 세리프가 없는 폰트를 그로테스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로테스크라는 사전적인 뜻은 기괴한, 터무니없는 이런 말인데요. 약 500년에 거쳐서 오직 셰리프만 있었던 그런 글자체를 봤던 당시 사람들에게 셰리프가 없는 모양이 기괴한 느낌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산세리프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딕체라고 흔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딕체라는 말은 사실 앞에서 말한 블랙레터를 가리키는 말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에 이르러 산업화 시대에 들어가면요, 상업적 광고 인쇄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광고 포스터에 맞는 글자체가 필요해졌고 수많은 글자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이 슬랩 셰리프 유형인 이집션체였습니다. 19세기 상업적인 서체들이 난무하던 가운데 20세기로 넘어가면 20세기 초에 모더니즘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바우하우스의 구성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조형운동은 신타이포그래피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1927년에 독일 바우하우스의 폴레너가 푸츄라라는 산세리프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과거의 장식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 탈피한 최초의 기하학적인 산세리프체로 평가받고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글꼴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고전 서체의 양식과 산세리프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글자체도 있는데요. 동시대의 기하학적 산세리프에 비해 보다 친근한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휴머니스트 산스라고 구분합니다. 영국의 에릭 길이 만든 길산스가 대표적인 예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의 국제주의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주의는 모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장식을 배제하고 강한 대비와 규칙성,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는 글꼴이죠. 헬베티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하스 활자 주조소의 책임자인 에두아르드와 알프레드 호프만이 막스 미딩거에게 현대화에 적합한 산세리프 서체 글꼴의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막스 미딩거는 악지덴트 그로테스크체를 토대로 만든 노이의 하스 그로테스크를 발표하는데요. 이 글꼴이 독일의 스탬펠사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현재의 헬베티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헬베티카는 특히 뉴욕의 지하철 사인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붐을 이루었던 다국적 대기업들의 시각 아이덴티티에 사용돼서 굉장히 대중화되었죠. 오늘날 타이포그래피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훑어본 타이포그래피 역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글꼴의 이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만들어진 활자가 아니라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폰트를 사용해서 손쉽게 글자를 조합하고 배열하고 있지만 그 글자체 하나하나에 깃들어진 배경을 이해한다면 타이포그래피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각 문화를 조금 더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였습니다. 학습 정리 1. 문자의 역사.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상징체계다. 문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미지의 성질을 담고 있다. 2. 라틴 알파벳의 발전 배경. 대량 인쇄 시작과 함께 여러 글자체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수많은 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상업적 광고 인쇄물에 맞는 글자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20세기 초부터는 새로운 조형예술과 함께 신타이포그래피와 기하학적 글자체가 나타났다. 2차 대전 이후 스위스 국제주의 양식과 함께 유명한 헬베티카가 탄생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1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